네, 경찰이 조금 전 드루킹 김모 씨의 파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또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수사팀원 6명을 충원했는데요. 네, 경찰은 수위 휴일도 마다하고 추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1일인데 거의 한 달이 지나고 나서죠. 느릅나무 파주 사무실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CCTV가 압수수색한 날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늦은 감은 있는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관련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CCTV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확보한 그 블랙박스의 그 칩이라든지 아니면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조금은 경찰이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초동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CCTV 분석도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필명 서육이라는 필명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뒤늦게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 청구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이럴 시간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뭐 CCTV도 그 이후로 녹화가 안 되게 조치를 취하고 뭐 USB에 있는 내용도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이게 복원할 수 없는 정도의 증거인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가 공모자라든지 뭐 추가적인 내용을 확보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일단은 다행인 것은 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까지도 지금 2개 정도 입수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에 녹화가 안 돼 있더라도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누가 그 이후에 뭐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드나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관련자들이 들어다녔는지 그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 분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경찰이 이번에 전문가 6명을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명에서 36명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 이 정도 규모는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원래는 이제 사이버 수사팀 2개 한 16명 정도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36명까지 늘렸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김동욱 총경이란 그 총경 1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정급 하나, 경감급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정급, 경감급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3명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김총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과 경찰의 민감한 부분이 수사권 조정을 맡고 있는 그런 유능한 좀 자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홍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이해도가 높고 홍보 경력이 있는 그 총경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조직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경찰에 지금 뭐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처음에 지금 CCTV 얘기도 변호사님께서 하셨지만 CCTV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보를 제대로 못했고 CCTV가 지금 외부 CCTV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녹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전원 코드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증거 인멸의 가능성들 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 수사 과정상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또 수사를 좀 성실히 임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그 비판적인 그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지금 위기감이 반영된 상태에서 결국은 경찰 수사 인력을 늘렸고 또 전문가들을 동원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거든요. 김 의원은 자신은 모른다.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경수 의원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좌관은 지금 사표를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돈을 받은 당사자인 보좌관부터 조사를 할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경수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이 과연
과연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그 모든 것을 금전거래라는 점을 다 알고 뭐 돈이 오갔고 어떤 청탁이 오갔고라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그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이런 인사청탁 얘기가 오고 간 시점과 그 돈이 주고받은, 그러니까 돈을 준 시점과 굉장히 지금 시점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모종의 거래 관계 아니냐라고 보기가 조금 유리한 그런 쉬운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 잘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였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것이고 나중에 갚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이 돈을 갚은 것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된 이후에 갚았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에서는 아직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금전거래가 정말 돈을 빌려주고 갚은 관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신뢰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단순히 준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뭐 사람 간에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준 돈이라고 한다면 어느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유추해보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검찰도 이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좀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법리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집단화돼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법리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지금 법리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네이버 포털에 컴퓨터 등 그 장애 업무 방해 혐의죄, 이 부분은 일단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의 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공진화 회원들, 지금 거기 회원들의 아이디가 도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600여 개의 아이디가 도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지금 검찰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까 그 정치적인 그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을 집단화했을 때 그것이 어떤 법리적 부분을 위반했는지 그런 추가 법리의 위반 혐의도 지금 검찰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 변호사님, 이 드루킹 측에서는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풀 운동이라는 게 법에 어느 정도 좀 저촉이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풀 운동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국민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반드시 긍정적인 꼭 댓글을 다는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서 반대한다라는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사실 표출하는 것도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론이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본인들이 의도한 여론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점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고요. 업무 방해는 일단은 그 네이버라는 그 포털 회사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이겠지만 우리가 선풀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표출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그런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명예훼손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을 단다. 그러면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댓글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형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URL 10여 건을 전송을 하면서 홍보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뭐 공모를 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정황이 추가로 입증이 돼야 될까요? 일단 뭐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을 어떤 것을 홍보라고 내용도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처리했는지 분명한 지금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 간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공모했다라고 따지기는 좀 애매한 입장인 거죠. 입증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는 이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미리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그리고 알았고 어떤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일 것 같아요. 예. 불법 여부를 본인이 이미 알았던 상황에서 지시를 했냐, 뭐 이런 것이 쟁점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썼던 메신저가 시그널하고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입니다. 예. 이게 시그널 같은 경우 미국 회사에서 제작을 한 거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회사에서 제작한 그런 메신저인데, 네. 그 지금 휴대폰 기록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이 서버상에서는 내용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서버에 저장을 안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들은 증거 내용을 7일 정도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 내부에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회사 메신저는 휴대폰 내부에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했고, 아니면 그 내용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내용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신저 프로그램 평가를 했던 외국의 그 어떤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보안성 1위, 7개 부분에서 1위에 선정됐던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뭐 업무 보안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서로 불법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한 그런 네. 추가적인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재벌가를 관세청이 압수수색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1일에 그 사무실을 포함해서 그 조현민 전무 그리고 뭐 조현아 전 부사장, 뭐 조원태 사장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택에 대해서 총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는 지금 그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관세, 어마어마한 양의 관세를 지금 포탈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사실은 뭐 관세청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관세청과 그 대한항공이 모종의 굉장히 이제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지금 새롭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관세청 입장에서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일부 국민들 이제 여론은 관세청이 아니라 이거 검찰로 넘겨서 더 처음부터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관세청과 대한항공 사이에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는지, 그동안 관세청은 정말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이 사실을 몇 년간 정말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수사권이 이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총수일과 소환도 곧 이뤄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루어지겠죠. 예. 일단 관세청장이 지금 현재 검찰 출신이세요. 검찰 부장검사 출신이신데 원래 관세청 경제 전문가 그 공직자들이 보통 관세청장을 한 상황인데 이번에 관세청장은 검찰 마약 수사 범죄라든지 뭐 전문 수사 지능 범죄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 한진가의 허를 찔른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 한진그룹의 이 지금 가족들, 이 오너 일가들은 특히나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죠. 밀수 혐의, 밀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관세 포탈 혐의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관세청도 거기에 이제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냐면 특히나 많은 제보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그 단톡방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혐의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예. 지금 검찰 쪽에서 관세청 쪽에서 접촉을 하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자신들도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또는 대한항공에서 내부 고발자로 뭐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이 지금 관세청에서는 아예 허를 찔러버려서 기습적으로 지금 아예 그냥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지금 예. 이런 상황인데 이 경우는 관세청에서 재벌가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처음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경찰은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행동도 이제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명희 이사장 그 녹취 파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건데 이게 뭐 증거물로 효력이 있을까요, 법정에서? 네, 증거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전혀 저촉되는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불법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히 제3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내가 녹취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당사자가 아닌 대화 내용을 녹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청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청은 금지되는 것이고요. 그게 예.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뭐 혐의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사장을 그 기소할 때 유력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관련이 있냐 없느냐가 관련이 있겠군요. 예. 자, 그런데요. 과거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당시 뭐 부사장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풀려나서 복직을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일 역시 결국에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 한진그룹의 일가들이 지금 했던 갑질들 내용들을 보면 뭐 지금 조현태 대표이사 동생이죠. 그 조현태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2000년경에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갔던 적도 있었고, 뭐 2005년에 70대 할머니를 폭언하고 폭행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 방금 말했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그 전 부사장이 결국은 뭐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던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예. 특히나 거기 이제 항공법 위반이 적용되냐 그 부분도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현민 전무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만약에 이제 그 물건을 던진 그 유리컵이 있었다라는 것을 던졌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5년 이하 징역이 처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은 그 지금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은 물컵은 이제 효용성이 없고 만약에 그냥 물을 뿌린 것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물벼락을 맞았던 그 피해자가 결국은 그 광고 대행사의 팀장이었잖아요. 그 예. 앞으로도 계속 광고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폭행죄만 적용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벌에 대한 그런 지금 갑질 범죄에 대해서 실제적인 우리가 처벌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지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이런 뭐 갑질 범죄의 처벌을 받은 그런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다시 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임원에서 이제 나왔다가 다시 임원에 재임용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재임용될 수 없게 만들자는 뭐 그런 예. 국회에서 지금 법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갑질 범죄를 조금 더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강화하고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얘기해 주셨는데 반복되는 갑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막으려면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까요? 짧게 말해 주시죠. 일단은 예. 지금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대한항공이라는 그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이용해야 되고 그 노선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그 임원에 너무 쉽게 복귀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것도 너무 미약하게 되고 곧 이제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수사만이라도 철저히 해서 조금 총수 일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총수 일가 밑에서 일한다고 보는 그런 뭐 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날씨가 좀 풀리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또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 산만 올라가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뭐 저도 예. 산에 올라갈 때 그걸 왜 내냐라는 의문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불교가 국가문화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국가문화재 중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보러 가는 상태에서 나는 산만 가는데 왜 이 지금
문화재 관람료를 내냐? 난 문화재를 보는 게 아니고 예. 산만 가는데 왜 내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다 현금으로 받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 자체도 사실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고 심지어는 뭐 산적에 표현하는 지금 청와대 지금 게시판 청원글에 보면 이게 산적이랑 마찬가지 아니냐 산에서 돈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러니까 청원이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의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사찰령이라는 그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바뀌었다가 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이제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결국은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비난을 받는 게 지금 불교계가 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금 그 비용 처리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연건은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